붕당 정치의 시초를 쭉 올라가 보면 세조 시절까지 올라가요. 세조가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없애버리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공을 세운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세력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훈구파의 대표적 인물은 바로 그 유명한 한명회, 그리고 그 훈구에 맞서는 선비 출신의 세력이 살인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세력이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결국은 훈구파가 몰락하고 살인파가 승리하게 되죠. 훈구 대 살인일 때는 비교적 살인파가 잘 단결돼서 싸웠어요. 근데 훈구파 세력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살인파 안에서 분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훈구파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강경파, 소장파 세력은 동인이었어요. 근데 비교적 높은 벼슬에 있었던 서인들은 온건 보수파를 이뤘죠. 그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고 서로 갈라져서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인이 동인을 숙청하고 몰아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정여립 사건, 기축옥사예요.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을 꾀했다. 그런데 정여립 모반의 뒷배에 누가 있냐? 동인이 있더라. 절대 왕정시대 모반, 영모죄는 정말 큰 영모 사건이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선조 22년인 1589년에 기축년이거든요. 그때 동인들이 대거 살해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축옥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때 기축옥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서인, 그 중에 대장이었던 정철입니다. 정철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관동별곡을 지은 사람이죠. 사실 모반의 주인공인 정여립이 실제 모반을 꾀했는지는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없어요. 사건의 전모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더 커지는 사건이거든요. 왕이었던 선조가 기축옥사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축옥사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고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뒤편으로는 상당히 찝찝함을 남긴 사건이었다. 동인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서인이 잡았죠. 기세등등하겠죠. 근데 서인도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불과 2년도 권력을 유지하지 못해요. 당시는 언제였냐? 1589년에 기축옥사가 있었고 1591년이에요. 159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이 있던 연도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불과 1년 전이에요. 이때 선조는 고심이 있었어요.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후보군이 당시 누가 있었냐면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이 있었고요. 임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이 있었어요. 근데 광해군의 어머니인 공빈 김씨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혼자 남은 왕자였죠. 반면에 신성군은 나이는 좀 어렸는데 당시 임빈 김씨는 살아있는 데다가 선조랑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선조가 총애하던 후궁이었단 말이에요. 선조의 의중은 당연히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의 아들인 신성군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당시로 임빈 김씨가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군이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의중을 잘 읽어서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시옵소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죠. 근데 밉보이면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당시 조정 대신들의 의견은 당파와 상관없이 하나로 뭉쳐졌는데 신성군은 그 깜이 아니다. 게다가 임빈 김씨 외척 세력에 너무 까분다.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진중하고 능력이 있는 광해군을 세자로 미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시 조정 대신들의 뜻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인데도 광해군이 이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건저 문제가 생깁니다. 세자를 누구로 세울지 선조에게 추청드리는 문제예요. 이때 서인의 대장이었던 정철 그리고 동인이었던 영의정 이산해가 광해군을 함께 세자로 책봉하기로 주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임금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산해가 통수를 치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당시 분위기를 읽었는지 서인 정철을 혼자 쓱 밀어놓고 동인인 이산해가 싹 빠진 거예요. 아마 이전에 동인에 대한 박해를 많이 가했던 정철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좌의정 정철이 혼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어때요? 난 신성군을 세우고 싶은데 광해군을 세우자고? 이 정철 이 자식 봐라. 내가 예전에 조금 키워줬더니 이제 나의 의중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이 자식 손 좀 봐줄까? 라고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의 눈치를 본 다른 대신들이 야, 기회가 왔다. 이참에 정철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 선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정철이 하고 있어. 이 틈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정철을 몰아내야 됩니다라는 탄핵 상소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럼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받고 좌의정 정철을 가만둘 수 없다. 지방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서인들이 대거 실각되고 대거 숙청당하게 돼요. 서인이 완전 물러나서 정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을까요? 바로 남은 동인이 잡게 되겠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예전에 살인파와 훈구파로 나눴을 때 살인파가 승리하고 훈구파가 패배했잖아요. 이때 훈구파에 대한 강경파는 동인, 온건파는 서인이 되었어요. 다음에 동인과 서인이 맞부딪혀서 싸웠는데 이번 세자 건저 문제에서는 서인이 패배하고 동인이 승리하였죠. 서인에 대한 강경파를 주장한 사람은 북인이 되었고 서인에 대한 온건파를 주장한 사람은 남인이 되었어요. 당시 남인의 정신적인 대부는 퇴계 이황이었고 남인의 대장은 서해 류성룡이었죠. 그리고 북인은 누가 있었냐면 서경덕, 조식, 그리고 그 유명한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이 있었어요. 북인 세력은 원래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학문에 힘쓰는 계파였거든요. 글만 읽고 산속에 파묻혀서 학문에 연구하던 북인들이 현실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홍위 장군 곽재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글만 읽고 학문을 중요시하지만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로 나가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합니다. 선조가 북쪽으로 빤스러난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킨 대부분이 바로 이 북인 출신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우면서 임진왜란 시기를 거쳐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 이후로 권력을 잡게 된 북인들은 나중에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게 된 원인은 이러해요. 당시 왕실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당시 선조는 여러 왕비가 있었어요. 먼저 정실 부인으로 의인왕후 박씨가 있었어요. 의인왕후 박씨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였죠. 여기서 조선시대 왕비의 계급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왕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사람은 정비입니다. 그리고 비, 빈 이렇게 붙은 사람은 후궁이에요. 당연히 후궁보다는 정비의 급이 높겠죠? 당연히 정비가 낳은 자식은 적자가 되고 후궁이 낳은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적자가 있었다면 광해군이 세자가 되지 못했겠죠. 광해군이 서자였지만 적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자지만 세자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인왕후 박씨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어요. 선조는 새 장가를 듭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임목 왕후 김씨와 결혼을 합니다. 정비가 죽은 상태에서 새 장가를 든 사람을 계비라고 부릅니다. 계비는 후궁의 급이 아니에요. 계비는 정비가 죽고 나서 다시 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비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후궁보다는 당연히 급이 위인 거예요. 정비와 계비는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비였던 임목 왕후 김씨가 나중에 낳은 영창대군은 적자가 되는 거예요. 급으로 따지면 서자보다 적자가 앞서잖아요. 평상시였다면 영창대군이 왕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는 임진왜란의 전시 상황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거쳐서 광해군이 왕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다. 그 이후로 영창대군이 나온 거예요. 선조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서자이자 세자인 광해군을 왕위로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적자인 영창대군을 다시 세자로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조는 사실 영창대군이 적자이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왕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선조의 마음을 잘 읽고 옆에서 영창대군을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소북이 되는 거죠. 반면 기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니까 광해군의 능력을 인정했으니까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사람이 대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 세력이 대북과 소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선조는 막판까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광해군에게 후계를 물려준다는 전교를 내리고 사망하죠. 영창대군이 너무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광해군 입장에선 어때요?
대북 세력은 자신을 밀어줬는데 소북 세력은 영창대군을 밀었잖아. 이 괘씸한 놈,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소북의 대장 중에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비롯한 일부 사람을 처벌하고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더 이상 심하게 박해하거나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광해군은 초기에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대북 세력에 더해서 다른 세력을 폭넓게 수용해요. 먼저 남인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인인 이항복을 좌의정에 임명합니다. 자신을 밀어준 대북 세력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굉장히 탕평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통치 초기에는 이 연립정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양질의 정책이 나오게 돼요. 남인인 이원익의 제안으로 경기도 한정이긴 하지만 대동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로 훌륭한 선정을 베풀게 되죠. 하지만 초기의 광해군의 평가와 후기의 광해군의 평가는 좀 다르죠. 그 배경에는 이 붕당 정치의 세력 다툼이 있어요. 잘 나가던 광해군의 정치가 삐끗한 사건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건의 예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현 문묘종사운동이에요.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당에 누군가를 배향하는 것, 이 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를 모시던 사당인 성균관 문묘에 배향하는 것이 굉장한 영광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죽인 정몽주가 공자와 동급으로 배향되고 높여지고 충성의 상징으로 떠올려졌다는 사건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몽주와 관련된 영상은 위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래서 조선 유생들이 여러 유생 중에 어진 사람 5사람을 오현으로 말하고 성균관 문묘에 배양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른바 오현 문묘종사.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난 유학자예요. 김광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니 할 수 있죠. 뛰어난 사람이니까 뭐 문묘에 배양하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치색이 입혀지고 당쟁이 추가되는 거예요. 당시 이현적과 이황은 남인이었거든요. 근데 북인들이 보기에 북인은 빠져 있는 거예요. 북인의 대부인 서경덕, 조식 이런 사람은 빠진 거예요. 남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명단이지만 북인이 보기에는 발끈한 거죠. 뭐? 북인은 하나도 없이 남인의 대부들만 이렇게 껴넣네? 대북의 대장 정인홍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광해군 3년에 상소를 직접 올리게 됩니다. 상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인이었던 이현적과 이황이 을사년이었던 1545년과 정민년이었던 1547년에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바람직했느냐 이런 거였죠. 정인홍이 언급한 을사년과 정민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살인파 세력들이 크게 화를 당하고 숙청을 당했던 시기가 있던 때예요. 따라서 자기의 동료들인 살인파들이 다 화를 당하고 숙청당하고 친구들이 죽고 있는데 이현적과 이황은 높은 관직에 있지 않았냐. 너네 친구들이 다 죽고 있는데 의리 없이 너네만 높은 관직에 있어서 좋았냐? 야, 의리 없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게 오현에 들 수 있냐? 이 의리 없는 놈들이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북인의 대부들은 당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조용히 있었으니까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 현실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남인들은 발끈하죠. 이 북인 이 자식들 봐라. 이현적과 이황을 욕해? 야, 우리의 대부를 욕보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북인과 남인이 갈라서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이 그래도 잘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찢어지면서 북인이 더 고립됩니다. 고립되면서 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계속 강경책 일변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온 거예요? 영창대군을 죽여버리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광해군 초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이원익 여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좌의정 이항복, 서인 이 함경도로 유배 보내요. 그래서 이항복은 결국 함경도에서 사망하고 말죠. 연합 정권을 이루던 세력이 모두 뿔뿔이 해체되고 마는 거죠. 대북 세력들은 나머지 세력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온전히 움켜잡지만 남인과 서인 세력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인 세력이 결국 주도해서 쿠데타를 일어나게 되죠. 광해군이 동생을 죽이고 새어머니의 불효를 저질렀다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는데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 주도 세력인 서인도 권력 욕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광해군이 여러 실책을 저질러서 서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직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던 거죠. 어쨌든 광해군은 정통성 있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참고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서인들의 반발에 대한 영상은
위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서인은 이 불완전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남인에게 손을 뻗습니다. 아까 영의정 이원익이 여주로 귀양 갔다고 했잖아요. 이 귀양가 있던 이원익을 다시 불러와서 영의정에 앉힙니다. 이원익은 왕이 바뀔 때마다 영의정에 앉게 돼요. 무려 5번이나 영의정을 역임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서인 정권이 안정된다 싶으니까 북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인의 대부 정인홍 죽여버려요. 그리고 북인의 이이첨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자라서 그 아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북인은 죽어나가고 철저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말싸움 수준이었다면 점차 격화돼서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건 칼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에서 밀리면 목숨을 잃고 씨가 마르는 수준이 되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에서 공을 세운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반정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서인 세력에 가깝죠.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서인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조차 남은 북인들을 마저 죽여버리는데 이용합니다. 인조가 한성을 떠나서 피신하기로 하면서 한양에 옥에 갇혔던 북인들을 마저 대거 죽여버리는 일이 있죠. 북인들도 정적을 많이 제거했지만 서인의 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붕당 정치의 사생결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일이 있었죠.